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오버행 우려와 사법 리스크라는 연이은 악재 속에 급락했습니다. 전날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의 보통주 1,144만 5,638주를 대상으로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알리페이는 지난 7월에도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의 지분 중 3.5%에 해당하는 479만 6,168주를 대상으로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 해당 교환 사채 역시 이번처럼 만기가 3개월인 단기 교환 사채였습니다. 연속으로 3개월짜리 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알리페이의 행보에 대해 시장에선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지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앞으로 카카오페이의 지분이 장내에서 대량 매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으면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10.03% 하락한 5만 2천 원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0.67%와 1.65%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미국 빅테크와 64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4,600만 달러, 한화 약 64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메이저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로 LS 일렉트릭은 마이크로 그리드 내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배전 솔루션을 맡았고 사업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IT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인프라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성과라며 이번 사업이 북미 배전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6.75% 상승한 29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SK바이오팜의 주가가 가장 빠르게 재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해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가장 빨리 재평가될 기업이라며 의약품 관세로 인한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 측면에서 유일한 리스크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며 정책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세부안이 공개되면 리스크는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와 엑스코프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엑스코프리가 직접적인 약가 인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의약품 관세 측면에서도 단기 리스크와 장기 리스크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SK바이오팜의 주가는 4.69% 상승한 10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MLCC는 세라믹 유전체와 전극을 수십 층 쌓아 만든 콘덴서인데 소형화가 가능하고 고주파 특성이 뛰어나 스마트폰과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전자기기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의 경우 일반 서버보다 전력 소모량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고용량 고전압 MLCC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선 MLCC는 전자기기 전반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수급 구조가 최근 공급자 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기차와 AI 서버, 5G 통신 장비 등 차세대 산업에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제한적인 공급 여건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 여력이 생기고 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사막 콘덴서가 19.21% 상승한 31,650원에 삼성전기도 2.53%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역시나 테마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이 3,187포인트였고요. 이내 장중에 약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강보합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좀 유지해나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결국에는 3거래일 만에 3,180선 위로 올라선 코스피입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좀 더 빠르게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일중 저점이 789포인트 디딘 이후에 바로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790선 위로 올라서면서 796포인트 일중 고점에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수급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담아냈던 외국인인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팔아냈는데요. 다만 현물 시장에서는 일제히 담아냈던 외국인입니다. 코스피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만 오늘 담아낸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4,3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요. 또 방산 종목들도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 밖에 개인과 기관에는 오늘 순매도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 이상 팔아냈고 기관은 3,7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만 담아내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2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특히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재료들이 있는 이 종목들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순매도 취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지주사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죠. 더더 센 상차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과연 지금 3,100, 3,200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코스피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9월 1일부터 정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죠. 이 3차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결국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인데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소각하는 법안도 있고요. 또 1년 이내, 5년 이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시장에서의 가장 높은 전망은 신규 자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소각을 1년 이내에 한다라는 거고 기존 자사주의 경우에는 소각을 최대 5년 이내에 하는 것을 좀 가장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기업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이 코스피 5,000P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50여 개사가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라는 데이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소 감소세를 겪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여 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고 지난 6월에는 10여 개 기업으로 대폭으로 축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7월 25일이었죠. 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7월 31개 기업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선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더라도요. 2023년에는 99개 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는데 지난해부터 밸류업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177개 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고요. 그 밖에 올해 같은 경우는 8월까지만 좀 추산을 하더라도 2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이미 8월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미 그 수치를 좀 넘어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죠. 이 부분이 주당 순이익의 상승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지수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지주사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9%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왔고요. 현대모비스, SK스퀘어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좀 머물렀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중순이면 이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지수 반등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지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특수가 과연 주가를 얼만큼 끌어올릴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10월 1일부터 10월 7일 중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국경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국경절 기간에 매년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한 1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는 이 수치를 좀 더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이 9월 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0월에 호텔 객실 예약률을 살펴봤을 때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90%를 넘어섰고요. 또 파라다이스 시티의 경우에도 7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객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증권사들도 계속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2분기에 호실적을 내놨던 증권사들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업종 내 최선호주는 롯데 관광개발을 꼽았고요. 3분기에 역대 최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은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28,000원 유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8.3%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파라다이스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부 T&D의 경우에는 5.6%대 강세, GKL도 5.5%, 롯데 관광개발도 2%대 강세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보합권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주들 어떻게 대응 전략 챙겨봐야 될지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다뤘던 두 가지 이슈 저희 마켓업에서 전략들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3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을 마무리 짓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17일 날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을 그냥 또 동결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은 수출을 주도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과연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미국 내에서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문제를 딴지를 걸고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 모든 게 좀 혼란하고 모든 게 다 눈치 보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기관 투자도 모두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참 특이한 건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LG 엔솔이 그래도 다임러 벤츠의 그 배터리를 2차 전지를 납품한다고 해서 그게 보니까 장기 계약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뉴스가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중에 그 뉴스가 났을 때는 빨간불 켰지만 그 이후로 2차 전지주의 대부분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차근 이 하반기에 이제 뭐 한 분기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차 전지주들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권에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진단해봤고요.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슈들 어떤 것들 주목해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소각 의무와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의 전환점 될까? 네, 오늘 지주사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9월에 이제 재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담아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주사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만 이 상법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에 걸치는 이제 이 상법이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3차 마지막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재벌들이라고 부르는 대기업들이 적은 자본을 갖고 이렇게 대규모의 대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뭐 제거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사주를 확실하게 사기만 하지 말고 소각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처럼 대규모로 소각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식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서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이걸 소각하지 않는 이유가 막판에 자기가 경영권,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적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기 우호주주에게 이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안전판으로 사가지고 갖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이 주가가 오르는데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사주 취득만 하고 소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장에 흘러나와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자사주를 다시 팔아서 현금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게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을 이 상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지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이런 지주회사의 이런 기본 가치를,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이런 상법들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지주회사를 편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자사주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이 기업들 자사주 소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들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현대모비스와 삼성물산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공약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삼성물산 사실 어제 공략주로 가져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물산 굉장히 강하게 반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화입니다. 한화도 이제 이 세 종목 중에 지주회사는 한화밖에 없습니다. 한화는 미리부터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이 삼성물산과 이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재계순위 1위와 2위인데 이 두 회사는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지수회사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로서 그 역할,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는데 그걸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지주회사, 그러니까 즉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보다 투명한 경영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 때 이 두 회사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두 종목은 이 오너일가 최대 주주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들 회사를 통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주회사 체제를 간다고 한다면 이 두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 구조를 변경을 해서 최대주 지주회사가 만들어질 텐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 취득의 의무 소각하던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규제가 이런 지주회사 체제를 투명하게 가져가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대모비스도 이 삼성물산도 더 이상 뭐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기다릴 여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자회사를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키거나 그리고 삼성물산이 자회사라고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스의 이 인적 분할 이런 것은 이 지주회사 체제,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한 신호탄을 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삼성물산 두 종목 포인트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좀 더 강했는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제 삼성물산 자체가 이제 좋은 회사인데다가 근데 물론 삼성물산 안에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제일모직도 들어와 있고 에버랜드도 들어와 있고 이게 참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합상사라는 삼성물산이 종합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아주 예전에 그 삼성건설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또 여기다가 합병을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 안에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각각은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그 자체로도 좋은 회사고 특히나 삼성물산 내부에 있는 건설이 요즘 강남 재건축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 단위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삼성물산을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오늘 삼성물산 관련해서 많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특수 중국인 10만 관광객 카지노주 상승세 이어간다. 네, 오늘 시장 테마별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카지노주들이었습니다. 10월에 대한 특수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불러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올해는 상반기부터 해서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지노가 많죠. 이게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많이 허용해 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카지노들이 올 상반기부터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도 한국을 와서 한국의 이런 그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장소들을 답사하는 게 하나의 밈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서울 지역이나 또 주변에 인천이나 이런 주변 지방 도시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카지노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례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카지노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 실적이 좋다는 건 이미 숫자로 2분기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우리나라도 뭐 추석이라는 연휴가 있지만 외국도 중국이나 일본도 모두 이 가을에 이런 황금 연휴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 국경절 연휴에서 한 거의 15일에서 15일 정도를 놀게 되죠. 일본도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10월 달 초순쯤에 이 추석이 있는 걸로 알립니다. 이번에 추석이 좀 늦게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동북아시아 3국이 모두 이 가을에 한 장기 휴가 10일, 뭐 길면 10일이고 적으면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분이 많고 카지노는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주가는 미리 올려지는 것이고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런 그 증시 격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요즘 카지노주 그런 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카지노주들 10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GKL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좀 외국인 또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요.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파라다이스, GKL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파라다이스 하면 옛날부터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금도 일본인 관광객들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회사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GKL은 중국인 관광객들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파라다이스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중에 좀 부유층들이 파라다이스 호텔에 묵으면서 카지노를 많이 찾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들이 장애히 늘고 있고 일본인 매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카지노주들이 대부분 다 돈을 잘 벌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국에서는 이 마카오라고 카지노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도시국가인데 거기도 이제 이 중국에 편입이 됐죠. 근데 마카오에 출입하는 중국인 그 부유층들이 이 카지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이 세금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를 중국인들이 가지 않고 대신 가까운 우리 한국을 찾고 있죠. 그런 면에서 GKL은 적극적으로 이 중국인 VIP 고객들을 그 프로모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 파라다이스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인 VIP에 대한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회사 모두 실적들이 다 좋아진 그런 예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GKL 모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인 관광객을 주로 이제 고기를 맞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 VIP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카지노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장충동에 그 5성급 이상 거의 7성급이라는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그 한 5,500억 원이는 차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 호텔을 지금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카지노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호텔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늘려가려는 그런 경영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룹 전체의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런 면에서 파라다이스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 파라다이스 실적을 보시면 지금 당장은 호텔에 대한 그 건축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이게 향후 그 투자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이 파라다이스는 장기적으로도 더 좋은 타이밍을,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는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계속해서 테마 또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도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면요. 오늘 IT2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58%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수주 소식 들려오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4%대 강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0.7%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제는 0.3%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대 하락세, 펩트론의 경우에는 2.5%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6%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픈AI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플랫폼 기업 스태시그를 11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로 스태시그 CEO 비자이 라지는 오픈AI 애플리케이션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합류합니다. 2021년 설립된 스태시그는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실험 검증하고 배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번 인수로 스태시그 팀은 오픈AI 직원이 되지만 시애틀 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이어갑니다. 올해 들어 오픈AI는 급등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대형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업 가치 3천억 달러로 40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 최근에는 5천억 달러 가치로 직원 지분 세컨더리 거래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7월에는 조니 아이브가 창업한 AI 기기 스타트업을 65억 달러에 인수했고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는 무산됐습니다. 오픈AI는 리더십 개편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낀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보안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주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바로 직접적으로 접하는 건 뭐 백신 같은 게 있겠죠. 백신 같은 게 가장 말단에서 우리 단말기라 말하는 우리의 컴퓨터를 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보안주라고 한다면 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이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되거나 침투를 받거나 아니면 해킹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보안주라고 합니다. 이제 보안 회사들이 하는 기술인데 이쪽은 말 그대로 좀 천재들의 놀이터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 회사들 이제 언더라이팅 하면서 인수를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상장을 시킬 때 IPO 업무를 할 때 가서 이제 먼저 미팅을 하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보안주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상반기에 조기 대선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모두 대부분 다 이연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이연된 것들이 하반기에 몰려버려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특히나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이번 9월 정기국회가 뭐 아마 그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고 그러면 보안에 대한 법률도 강화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투자 또 정부의 투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 보안 사건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한 사건 같으면 그냥 어떻게 유야이면 넘어가겠지만 이게 금융회사나 아니면 통신 서비스 업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잘 돼 있다고 하는 대기업들도 뻥뻥 뚫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의 해커들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높아진 기술 수준을 갖고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데 우리 한국은 가만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공격을 해서 이런 어떠한 정보를 탈취했을 때 이거를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 정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해커들과의 거래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날고 뛰는 이 해커들은 다 우리나라에 몰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나 얼마 전에 SK텔레콤도 해킹을 당해서 거의 전 가입자들의 그 유심을 다 교체해 준다고 해서 엄청난 비용을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KT와 LG U+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이 해킹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외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T나 LG U+는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그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뚫렸다고 하는 게 불안한데 갑자기 롯데 신용 그 카드 회사라는 금융회사에서 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거의 보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름 사이에 개인정보를 탈취했던 해커들은 2차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들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탈취한다거나 이러한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대에 손을 놓고 좀 어떻게 보면 무방비의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럴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킹을 당하면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암살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해서 더더욱 투자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보안 투자에 대해서 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볼 때 가장 뒷순위를 놓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 보안에 투자할 바에야 보안 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뜻은 보안 사고가 나서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때 그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나 어떻게 보면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그 투자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뜻입니다. 손방망이 쳐버리라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 우리 이런 피해를 받은 개인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받은 개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권한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깁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 보안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보안주 투자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외국의 해커들이 죄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웬만한 건 다 뚫어봤어요. SK텔레콤이 뚫렸다는 게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보안이 잘 돼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통신 서비스 업체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전 국민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이런 무슨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또 그러한 그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었다는 점이 또 외국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목표로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보안 투자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을 무겁게 가져가고 또 기업들이 이 개인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그 최대한 거기서 뭐 거의 100%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나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보안주들을 하반기에 보신다면 요 4분기 때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보안주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나가는 게 지니언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센즈랩이라는 회사가 한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 모두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이 말뜻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보안주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KT U+ 사태도 있었고요. 또 롯데카드에 대해서 해킹 사고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만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투자도 하고 또 법 정책도 좀 바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략주들 이어서 제시해 드릴 텐데 나는 이렇게 공략주들 시장 대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눌러주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종목인데 지니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 지나서 6월 달 조기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할 때 SK텔레콤 사건이 터졌고 그 SK텔레콤 사건 때문에 보안주들이 다 뜨긴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안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고 정보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미비한 그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새로 되신 분도 이 부분을 특별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전 국민 가입자들에 대해 유심칩을 다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이번 3분기 때 반영이 되죠. 그 실적이 얼마나 나빠질지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SK텔레콤이 이탈한 고객들도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SK텔레콤이 피해본 게 있는데 그 피해본 것과 SK텔레콤이 과연 얼마를 보안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보고 다른 대기업들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EDR, 국내 EDR 1위 업체인데 EDR이 뭐라면 그 엔드포인트,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 같으면 이 단말기라고 그러죠. 단말기 끝단에서 어떠한 그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지 그걸 탐지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그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게 1위라는 업체입니다. 이 1위가 바로 이 지니언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란 건 내 컴퓨터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보낼 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네트워크망, 이 망 안에서의 어떤 해커들의 침입이나 해커들의 정보 탈취, 그리고 정보에 대한 오염, 데이터 오염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보안 기술이죠. 그래서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지니언스의 상품을, 이게 솔루션을 사서 구매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이러한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많고 실력도 있고 검증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대부분의 보안 투자는 4분기에 이루어집니다. 4분기 때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 정도 돼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이죠. 매수가를 19,000원을 제시했지만 이미 주가는 2만 원대 전거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2만 원으로 수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은 인공지능 AI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게 좀 움직였죠. 별로 이렇게 지난번 앞에 말했던 지니언스처럼 6월 달에 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즈랩은 보유하고 있는 이 악성 코드에 대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장에서 그 바뀌는 이런 악성 코드나 해커들이 바로바로 변경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빅데이터 내에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센즈랩은 특이하게 이 빅데이터, 이 악성 코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아시아에서 최대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또 한편으로
AI 기반으로 이런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서 제일 빨리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생성형 AI 기술과 사이버 악성 코드 빅데이터를 갖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 솔루션을 갖고 미국 특허까지 받아냈습니다. 특허 등록에 성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즈랩의 이 보안 기술은 미국에 있는 그 거대 빅테크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센즈랩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보안 회사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센즈랩의 이러한 보안 솔루션은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이러한 금융회사들이나 공공 분야에서 이런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구매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서 센즈랩이 얼마나 수혜를 받아갈지 이런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2만 원, 2만 원이고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왜 2만 원을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냐면 이게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아까 앞에 차트에 보셨겠지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선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권으로부터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럴 경우 이 보안주들의 특성은 한번 치고 올라가서 한쪽 방향, 우상향으로 차트 방향을 찔 때는 그냥 점프업을 해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목표가를 좀 높여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지니언스와 센즈랩 살펴봤습니다. 지니언스의 경우에는 현재 종가 이 넥스트레이드가 19,64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가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즈랩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넥스트레이드에서 8,780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매수가 9,000원, 또 1차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다는 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바로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싹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많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 회사는 AI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클라우드라는 건 앞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다음 단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있는 그 서버에 관련된 보안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한싹은 이런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번에 패스가드 AM이라는 것을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싹은 매수가 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 한싹의 경우에는 매수가 5,000원, 1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세 가지 관련주 체크해 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